네, 이번에는 몇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노하우, 핵심을 전수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부디의 한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한수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해서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그에 맞는 투자법에 대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에 맞는 시장 상황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법, 구독자님들을 위한 맞춤 한수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뭔가요? 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볼 때 시장 상황하고 맞아야 되니까 시장 상황 먼저 보면 좀 안 좋은 시기 아니에요? 소위들 쉬어간다 하고 있는 시기. 근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은 네. 실제로 가장 큰 건 거래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거래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금리가 오른다고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거는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올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가 9%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정말 미국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국내도 그 기준금리 인상 안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또 냉각이 확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규제 완화가 늦춰짐으로 인한 실망감,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이런 시각,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입지 좋은 곳들은 지금도 신고가를 갱신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또 뚜렷한 입지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곳들은 떨어진다는 기사 나오고 있고, 그래서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 서울시장은 이 재개발 속도전, 재개발을 어떻게 빨리 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거예요. 속도전에 빌라 매매는 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앞서서 살펴본 여기 이슈들을 쭉 봐도 뭐 전부 별개 이슈였지만 그래도 공통의 맥을 같이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평소 부디는 부동산 하락설은 뭐 좀 일시적이다, 당분간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른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뭐 이런 톤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맥상통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도 좀 나오죠. 강남이나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고. 네. 서울 외곽은 2년 전 가격으로 뚝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이 뭐 미아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한남 더일은 아파트 가격 상승. 지금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항상 이 폭락론, 비관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이런 커다란 이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큰 조정을 겪어왔어요. 네. 근데 반대로 그건 이제 외부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런 외부 충격이 없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크게 겪은 적이 없거든요. 단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일 네. 뿐이다. 이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하락할 뿐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항상 얘기 드렸던 게 거죠. 양극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집이 어디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네요.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니까 집이 뭐 계속 오르는 곳에 있으면 기쁠 거고 굉장히 떨어지는 곳에 있으면 좀 걱정이 많아질 거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에 맞는 투자법 맞춤으로 이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지금, 상황이? 예, 서울의 재개발. 정책 방향이 재개발을 가리키고 네. 있으니 우리 재개발에 무조건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항상 이 정책의 방향대로 따라가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재개발 투자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비싼 곳을 투자하라는 게 제 여태까지 생각입니다.
근데 예.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게 잘하는 투자잖아요. 근데 비싼 걸 사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항상 여태까지 보면은요, 네. 부동산도 제가 그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네. 부동산도. 왜 그러냐면은 비싼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싸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 있어. 그런데 이 비싸지 않고 좀 저가의 지역들은요, 결국은 안 올라. 잘 오르질 않아요.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되었던 하나의 어떤 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할 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할 때 과연 집값이 싸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투자할 때 항상 비쌌어. 내가 투자하려고 할 때는 네. 좀 싸게 샀어야 되는데.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곳에 하라는 의미는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오르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를 수 있는 곳에. 오르는 곳,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 그러면 효율성 높은 물건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오늘도 상담 뭐 아파트도 했었고 빌라도 했고 이런 거.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대지 지분이 큰 걸 사야 된다 이런 그 논리 모순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하잖아. 대지 지분이 크면은 나중에 감정평가도 높게 받고 훨씬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재개발 단독주택 50평, 60평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지분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개발의 지분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재개발에서는 효용성이 어떤 게 높으냐. 그러니까 아파트가 높으냐, 빌라가 높으냐, 단독주택이 높으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효용성이 높은가. 그 효용성 높은 물건이 감정평가도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 효용성.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서예요. 효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령 단독주택은 그냥 뭐 주인이 혼자 산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보통. 그리고 주인이 2층에 살고 뭐 1층에 세입자가 살고 네.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기껏 해봐 사람 2명이니까 거기 이제 뭐 식구가 딸려봐야 몇 명 안 되잖아요.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땅에 비해서. 근데 우리 빌라는 어떻게 돼요? 빌라는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1층 필로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2층에도 뭐 201호, 202호. 좀 더 많은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효용성이 더 크죠.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는요? 더 크죠. 아파트는 더 크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그렇죠. 하니까 효용성이 커. 그러니까 아파트가 감정평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라가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구축 있고 신축 있고. 그렇죠. 당연히 신축이죠. 왜냐하면은 감정평가할 때 토지 건물 평가하거든요. 따로따로. 그러면은 건물도 새 거가 높게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신축이 상당히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득이 된다. 그리고 전세도 높기 때문에 신축이 투자금도 작게 들어가는 거죠. 단지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재개발을 할 때, 이 신축은 뭐 현금 청산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런 현금 청산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뭐 문의를 다시 네. 주시든지 세미나에 오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요,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린 투자에서 이익을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이 화두고 중요하다는 건 오케이. 그럼 재개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몇 년 사이에.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뭐가 제일 좋은 걸로 평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이게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고, 모아타운, 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네. 이 공공재개발은 지금 거의 이제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그냥 그걸 갖다가 공공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됐죠. 사유재산을 공공에서 한다? 이게 또 좀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서울은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1순위가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거는 이 용적률은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쉽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준대요. 여태까지는 500%였는데 그것도 또 200% 올려서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게 받는다는 의미는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역세권이라는 거는 역에서 승강장에서 지금 일단 1차 역세권이 승강장에서 3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해요. 이거 2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도니까 2024년도까지만 350m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250m로 이제 원래 1차 역세권이 250m인데 350m까지 넓혀준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완화시켜서 빨리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완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이 모아타운입니다. 그 다음이. 모아타운은 왜요? 모아타운은 여태까지는 뭐 소규모 개발, 이렇게 저층주거지 소규모 개발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층고 제한을 없앤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번동의 모아타운은 지금 35층까지 짓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가전 혜택, 이거들은 다 주고, 그러면은 뭐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에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걸 2순위, 3순위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단지 혜택이 모아타운이 신속통합기획보다는 혜택이 조금 더 많다. 모아타운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공공재개발은 거의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순위 역세권. 역세권에 속해 있는 재개발 지역은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에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1순위는 역세권 개발, 그 다음 모아타운, 그 다음 신속통합계획, 공공재개발 순으로 꼽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좀 좁게 들어가서 어디가 그래서 유망한지는 또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예. 부분은 직접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세미나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 25일 목요일에 세미나 진행할 예정이니까 2시부터 4시까지 지하철 강남구청역, 역세권이 제일 중요하다 하셨는데 여기도 역세권입니다. 네.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역세권 재개발이 하반기 핵심 투자 저자 마용석을 주목하라라는 부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좀 빠르게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신청도 가능하고 네이버 폼 밑에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 이용하셔서 또 상담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